2024년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특히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사교 클럽 오닉스. 내부는 지상의 모든 소음과 분리된 별세계였다. 심장을 두드리는 비트와 눈을 현혹하는 조명. 값비싼 술과 뒤섞인 농염한 향수 냄새 속에서 수많은 욕망들이 은밀하게 꿈틀거렸다. 배수진은 이 밤의 소란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단함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고된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눈 밑은 거뭇했고 가늘고 긴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배수지 씨, 01번 VVIP룸입니다. 오늘 오시는 분,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니 각별히 신경 쓰세요. 실수하면 나도 책임 못 집니다. 매니저의 경고 섞인 목소리에 수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까다로운 분이라 이런 곳에서 그런 수식어가 붙는 인물들은 대개 돈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구는 아나무인이거나 기괴한 취향으로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부류였다. 수지는 이미 그런 인간 군상에 신물이 나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장 다음 주까지 아버지 배만석이 사업 실패로 떠하는 사채빚 일부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새어머니 박은경과 이복 동생 배윤아는 그녀와 병든 할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을 기세였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낡은 빌라 한 채마저 저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 넘어갈 위기였다. 심호흡을 한 수지가 01번 룸의 묵직한 문을 밀고 들어섰다. 룸 안은 예상대로 호화로움의 극치였다. 최고급 샴페인이 얼음통에 가득 담겨 있었고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안주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가라앉아 있었다. 룸의 가장 안쪽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한 남자가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다. K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준. 재계의 황태자라 불리며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정작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었다. 수지는 그저 잡지나 뉴스에서 스치듯 본 얼굴이었지만 실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조각 같은 콧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매는 그를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보이게도 했고 동시에 위험한 맹수처럼 느껴지게도 했다. 수지는 최대한 그의 시선을 피하며 주문받은 술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중년의 남자가 젊은 여성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희롱하고 있었다. 이 아가씨가 정말 뺐네. 내가 술 한잔 받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누군지 몰라. 여자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였고 주변의 시선은 외면하거나 혹은 흥미롭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지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저런 추악한 모습은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힘없는 약자를 돈과 권력으로 짓밟는 인간들.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그 중년 남자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여자가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끌려가기 직전 수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분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년 남자의 추악한 시선이 수지에게로 향했다.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입김이 훅 끼쳐왔다. 뭐야, 인연은 또 내년도 오늘 나랑 밤새도록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냐? 어디서 기어나온 잡것이 감히. 모욕적인 언사가 수지의 귓전을 때렸다. 수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지만 그녀는 목소리 톤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이곳 직원으로서 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긴 손님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공간이지 함부로 무례를 범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연이 끝까지 주둥이를 나불거리네. 내가 오늘 내년 버르장머리를 아주 확실하게 고쳐주마. 남자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 순간 룸 안의 모든 음악과 대화가 멈춘 듯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뺨을 후려갈길 기세였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비굴하게 용서를 빌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격렬한 통증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음성이 정적을 갈랐다. 마 사장, 시끄럽군. 모든 이의 시선이 그 목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마 사장이라 불린 중년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감히 강태준에게 대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강 대표님, 제가 술이 좀 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 사장은 허둥지둥 사과하며 치켜들었던 손을 황급히 내렸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겁게 룸 안을 짓눌렀다. 마 사장은 수지에게도 마지못해 고개를 꾸벅 숙여 사과하고는 룸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의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뜻하지 않은 도움에 수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에 정신을 차리고 태준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야 태준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수지를 향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집요했다. 수지는 그 시선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과도 같았고 동시에 깊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갈망과도 비슷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피할 수가 없었다. 짧은 침묵 후 태주는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아까 마 사장에게 향했던 살벌함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최 비서, 저 아가씨 이름하고 연락처 그리고 신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최 비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날 밤 수지는 매니저에게 두둑한 팁까지 얹어 일당을 받고 클럽을 나왔다. 강태준의 강렬했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와 자신은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오늘 밤의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일 뿐 다시 엮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인간의 예상을 비웃으며 제멋대로 흘러가는 법이었다. 정확히 사흘 뒤 수지는 생전 처음 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KS그룹 회장 비서실 소속이라고 밝힌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약속 시간을 통보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KS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윤혜란 여사와 마주 앉게 되었다. 윤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말투를 지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강인한 의지와 함께 숨길 수 없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배수지 양이라고 했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윤 여사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수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란 여사님. 그런데 저를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요?
윤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론부터 말하지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수지 양, 내 아들 태준이와 결혼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지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이제 겨우 2번. 그것도 스치듯 마주친 것이 전부인 남자와 그것도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KS그룹의 후계자와의 결혼이라니 이것은 현실감 없는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들렸다. 여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가 감히 강태준 대표님과 농담이 아닙니다. 물론 평범한 의미의 결혼은 아니에요. 윤 여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정확히 1년. 1년 뒤에는 두 사람의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이혼 사유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쪽 변호사가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대가로 배수지 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할 생각입니다. 금전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 외의 도움이든. 윤 여사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밀어 놓았다. 수지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봉투로 향했다. 이것은 계약금의 일부입니다. 현금으로 30억 원,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추가로 270억 원을 지급할 겁니다. 총 300억 원. 배수지 양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300억 원. 수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평생토록 벌어도 만져볼 수 없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 돈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병든 할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실 수 있고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탐욕스러운 손길에서 어머니의 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힘을 얻게 될지도 몰랐다. 복수, 그 단어가 수지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경고를 보내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특히 이런 엄청난 대가 뒤에는 상상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왜? 왜 하필 저여야 합니까? 강태준 대표님 정도의 분이라면 얼마든지 더 훌륭하고 명망 있는 가문의 여성과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 여사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깊은 슬픔과 절박함,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태준이에겐 남들에게 말 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희귀한 병입니다. 최근 들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그러던 중 용하다는 분을 통해 사주팔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배수지 양처럼 특정 시기에 태어난 순수한 양의 기운을 강하게 지닌 사람의 도움이 있다면 태준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배수지 양의 혈심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될 수 있다고. 사주팔자, 혈심. 수지는 마치 고대설화 하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비과학적인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계약을 제안하다니. 하지만 윤 여사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진지했고 그 안에는 아들을 살리려는 어미의 처절한 모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거짓이나 꾸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절실함이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복수를 위한 힘이 필요했다.
윤 여사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였지만 그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긴 침묵 끝에 수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계약 조건이 궁금합니다. 윤 여사의 얼굴에 안도의 빛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수지가 결국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듯했다. 계약 기간은 1년, 그동안 배수지 양은 강태준의 법적인 아내로서 KS그룹의 며느리로서 대외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합니다. 공식 석상에 함께 참석하고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며 강씨 집안의 일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준이 곁에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늘 순수하고 가녀리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토끼 같은 여인을 마음속으로 그려왔어요. 배수지 양이 그런 모습을 연기해 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순수하고 가녀린 토끼. 수지는 속으로 쓴 숨을 삼켰다. 지난 몇 년간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자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돈과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역할이라도 기꺼이 해낼 수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큰 연극이 될 터였다. 네, 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연기하겠습니다. 수지의 단호한 대답에 윤 여사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배수지 양,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쪽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한 후 서명만 하면 됩니다. 계약 즉시 약속한 계약금은 배수지 양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그렇게 2024년 서울의 한복판에서 배수지라는 한 평범한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는 300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과 함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차가운 남자, 그리고 KS그룹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서 그녀는 과연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무사히 이 연극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이제 막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수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배수지의 삶은 송두리째 뒷바퀴였다. 하루아침에 허름한 빌레에서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강태준이 홀로 거주하는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이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수지에게는 차갑고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남양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고 최고급 가구와 명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드지는 못했다. 강태준과의 첫 대면은 계약 후 이틀 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윤혜란 여사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수지는 어색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클럽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더 날카롭고 지쳐 보였다. 배수지 씨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다. 그는 수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가구나 장식품을 살펴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수지는 윤 여사가 신신당부했던 순수하고 가녀린 토끼의 역할을 떠올리며 최대한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강태준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께 이야기는 들었을 테고 계약 조건도 숙지했겠지. 네, 그렇습니다. 수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어깨를 움츠리는 연기도 잊지 않았다. 태주는 그런 수지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피식 냉소를 흘렸다. 연기력이 나쁘진 않군. 하지만 내 앞에서는 굳이 그런 가면을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서로 목적을 위해 만난 사이니까. 수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벌써 간파당한 건가 하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오히려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듯 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태주는 그녀의 연기를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는 듯 차갑게 말을 잘랐다. 앞으로 1년 동안 대외적으로는 내 아내 행세를 해야 할 테니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강씨 집안의 분위기 정도는 익혀둬. 최 비서가 필요한 건 모두 지원할 거다. 그리고 내 사적인 공간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 각자의 영역은 확실히 지키도록 하지. 그 말을 끝으로 태주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한 남자였다. 토끼 연기가 쉽게 먹혀들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부터 수지의 본격적인 강태준의 아내 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최 비서는 그녀에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건넸다. 강씨 집안의 가계도와 주요 인물들의 성향, KS그룹의 역사와 사업 분야, 사교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대화법, 심지어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 싫어하는 것들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목록이었다. 수지는 밤낮으로 그 자료들을 파고들며 완벽한 강태준의 아내 배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 식사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역이었다. 태준은 늘 약속이나 한 듯 정확한 시간에 식탁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수지는 윤 여사가 주문한 대로 청순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조신하게 식사를 했다. 가끔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는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일하는 것을 알고 매일 밤 따뜻한 차나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서재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태준도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그것들을 먹기 시작했다. 수지는 작은 변화에 희망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태준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평소처럼 유자차를 준비해 서재로 향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태준의 지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 했다.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약도 더는 듣지 않는 것 같고 시간 문제라는 건가? 수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가 앓고 있다는 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 여사가 언급했던 혈심이라는 단어가 불길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수지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어떤 감정을 태준에게 느끼기 시작했다. 연민 혹은 그와 비슷한 무엇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태준이 좋아하는 북엇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었다. 어설픈 솜씨였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식탁이었다. 식탁에 앉은 태준은 평소와 다른 메뉴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살폈다. 태주는 천천히 북엇국을 한술 뜨더니 아주 잠깐이었지만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수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역시 자신 같은 여자가 만든 음식은 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걸까? 그때 식사를 마친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싱겁군.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수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싱겁다니. 그녀는 나름대로 간을 맞춘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었다. 비록 부정적인 평가였지만 무관심보다는 훨씬 나았다. 수지는 그날부터 태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고 요리책을 뒤적이며 밤늦도록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조금씩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수지가 차린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수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한편 수지는 강태준의 아내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최 비서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배만석과 새어머니 박은경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회사의 주요 자산과 주식이 배만석의 명의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그 과정에서 박은경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심증을 굳혔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KS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수지가 강태준의 아내로서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날이었다. 윤 여사는 며칠 전부터 그녀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까지 직접 챙기며 만전을 기했다. 수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팔짱을 낀 채 파티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쏟아졌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옆을 지켰다.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수지는 우아한 태도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태준 역시 평소보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사람들은 냉정하기로 소문난 강태준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변한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그때 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했어.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자신에게 칭찬과 비슷한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배수지 씨,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어딘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가끔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 수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혹시 자신의 연기를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까? 수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대표님의 아내 배수지일 뿐입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밤에 정막을 가르며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렸다. 수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이라는 남자. 그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지만 그녀는 조금씩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착각일까?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태준의 서재에서 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떠올랐지만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니까 그 여자, 배수지라는 여자의 혈심이 정말로 내 마지막 희망이라는 건가? 만약 그게 실패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 최비서. 혈심, 그 단어가 수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윤 여사가 했던 말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주팔자, 순수한 양의 기운, 그리고 혈심. 자신은 그저 강태준을 살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인가?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작은 변화들, 어쩌면 그것조차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문틈으로 보이는 태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수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절망이 아니었다.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였다. 그녀는 과연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아 복수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의 계획대로 한낱 재물로 사라지게 될까? 배수지의 발톱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토끼 가면 뒤에 숨겨왔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에서 흘러나온 혈심이라는 단어는 배수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태준과 윤혜란 여사가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혈심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단순한 사주팔자와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자신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래에 발을 들인 것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진무구한 토끼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주변 상황을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일거수일투족, 최 비서의 움직임, 심지어 펜트하우스를 드나드는 가사 도우미들의 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는 한편 수지는 자신의 원래 목적인 가족에 대한 복수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아버지 배만석과 새어머니 박은경은 수지가 강태준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온갖 구박과 멸시를 일삼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수지를 통해 KS그룹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주며 그들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다. 어머, 우리 수지. 이게 얼마만이니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폈어. 역시 좋은데 시집가니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박은경은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수지의 손을 잡았다. 옆에 있던 배유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예전처럼 수지를 무시하는 대신 은근히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언니, 강 대표님이 언니한테 엄청 잘해주시나 봐요. 이 드레스도 신상이죠. 완전 부러워요. 수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태준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어머니랑 유나도 조만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태준 씨한테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요. 그녀의 제안에 박은경과 배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이것이 KS그룹과 연주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수지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그들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서서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며칠 뒤 수지는 박은경과 배유나를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지는 그들을 데리고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주며 은근히 자신의 위상을 과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어머니, 사실 태준 씨가 다음 달에 저희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 아버지 사업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수지의 말에 박은경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머,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속도 깊네. 내 아버지 사업이 요즘 좀 어려운데 KS그룹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혹시 예전에 저희 어머니 회사 지분이 아버지께 넘어갈 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없었나요? 태준 씨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괜히 나중에 문제될 만한 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지가 슬쩍 미끼를 던지자 박은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에 입을 열었다. 글쎄다. 내 엄마가 워낙 몸이 약했잖니. 회사 일은 진작부터 네 아빠한테 다 맡겼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네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땐 네 아빠도 사업 확장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관련된 서류나 증거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미리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준 씨한테 잘 말씀드리려면 저도 내용을 좀 알아야 하니까요. 수지의 집요한 설득에 박은경은 결국 무너졌다. 사실 그때 내 엄마 병이 점점 심해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 아빠가 설득해서 거의 방황제로 도장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지. 유언장도 우리가 좀 손을 봤고 안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너한테 갈 판이었으니까. 배유나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 그때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다 언니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설마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진 않겠죠. 수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걸 문제 삼겠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제 그런 걱정은 마세요. 녹음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수지는 두 사람을 적당히 돌려보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제 복수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한편 강씨 집안에서의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태준의 고모들은 노골적으로 수지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들은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돈 때문에 조카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고 공식적인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교묘하게 망신을 주려 했다. 어머, 얘가 태준이 새색시라는 애구나 듣던 대로 반반하긴 한데 어디 가문 출신이라고 했더라. 처음 들어보는 집안 같은데. 고모님, 저희 집안은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입니다. 수지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태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가 가끔 수지를 변호해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상의 의무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그럴 때마다 깊은 외로움과 함께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의 삶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KS그룹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항그룹의 외동딸 고아라 가오, 아라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고아라는 빼어난 미모와 지성, 그리고 당당한 자신감을 갖춘 여성이었고 오래전부터 강태준의 유력한 약혼녀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사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강태준과 배수지 그리고 고아라의 삼각관계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고아라는 공식적인 자선 파티에서 처음으로 수지와 마주쳤다. 그녀는 수지에게 다가와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배수지 씨라고 하셨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태준 오빠의 아내 되시는 분이라니 정말 놀랐어요. 저희 집안끼리는 워낙 가까워서 태준 오빠 소식은 늘 듣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수지를 향한 미묘한 적대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원래 내 남자였어야 한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수지 역시 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고아라 씨, 만나서 반가워요. 태준 씨에게 아라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셨다고요?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고아라는 잠시 수지를 쏘아보다가 이내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희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죠. 뭐,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요. 아무튼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수지 씨가 태준 오빠 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남기고 고아라는 다른 사람들 무리로 사라졌다. 수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고아라는 강적이었다. 아름다웠고 똑똑했으며 무엇보다 강태준에 대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고아라는 의도적으로 수지와 태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걸었고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며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태준은 그런 고아라를 냉정하게 대하는 듯했지만 수지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했다. 어쩌면 고아라는 정말로 태준에게 특별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고아라의 등장은 그녀의 계약 결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만약 태준이 고아에게 마음을 돌린다면 자신은 그대로 버려지게 될 터였다. 복수를 이루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더욱이 수지는 고아라가 단순한 라이벌 이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혈심이라는 비밀과도 어떤 식으로 태준의 시선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고아라의 존재는 수지에게 새로운 위협인 동시에 어쩌면 혈심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고아라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라가 자신과 강태준, 그리고 이 기묘한 계약 결혼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지는 윤혜란, 여사의 호출을 받고 강씨 본가를 찾았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분위기가 싸늘했다. 고아라와 그녀의 어머니, 대학그룹의 안주인까지 자리에 함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행동했고 윤혜란 여사조차 그들의 위세에 눌려 평소의 위엄을 잃은 듯 보였다. 식사 시간 내내 태준의 고모들은 노골적으로 수지를 깎아내리고 고아라를 치켜 세웠다. 아이고, 우리 아라. 오랜만에 보니 더 예뻐졌네. 역시 유황물을 먹으니 다르다니까. 태준이도 아라랑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 어울렸는데 짝이 따로 있나.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법이지. 고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고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아라는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듯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수지를 쳐다보았다. 수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고모님들께서 태준 씨와 아라 씨의 오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준 씨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저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수지의 당돌한 대답의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고아라의 미소가 살짝 굳었고 고모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혜란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지와 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태준이 수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온기가 수지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수지 씨가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이 이상 제 아내에게 무례한 언사는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태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모든 사람이 놀란 듯했다. 수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다. 그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진실한 감정이 흐르는 듯했다. 고아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수지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고아라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사사건건 수지에게 시비를 걸었고 태준과의 과거를 들먹이며 수지를 자극했다. 심지어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언론에 수지에 불우했던 과거와 가족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다. 수지는 그런 고아라의 유치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최 비서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다. 고아라가 최근 강태준의 주치의와 비밀리에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주치의라면 그의 병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일 터였다. 그리고 혈심이라는 비밀과도 분명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수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고아라와 주치의의 다음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에 수지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강태준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수지가 단순한 계약 상대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수지는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 근처에서 몰래 고아라와 주치의의 만남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가지고 있던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네, 그래서 강태준 대표님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혈심이라는 것이 정말로 유일한 희망인가요? 고아라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치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도 그 점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신 것이고요. 하지만 그 혈심이라는 것도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수지 씨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배수지? 그 여자가 정말로 태준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열쇠란 말인가요? 만약 그 여자가 사라진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고아라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주치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수지 씨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고아라 아가씨, 부디 섣부른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수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자신은 정말로 강태준을 살리기 위한 제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고아라는 자신을 제거하고 싶어 했고 주치의조차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위험한 시술. 그 순간 수지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혜란 여사의 간절했던 눈빛, 강태준의 차가움 속에 숨겨져 있던 미묘한 감정 변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향했던 연민과 관심.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이었고 가슴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이 잔혹한 운명에 맞서 싸워야 할까? 그녀의 손에 들린 녹음기에는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를 새로운 갈림길로 이끌고 있었다. 복수라는 원래의 목표와 함께 이제는 자신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강씨 집안의 깊은 그림자와 고아라라는 강력한 라이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강태준. 수지는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고아라와 주치의의 대화를 통해 혈심의 끔찍한 진실, 일단을 마주한 배수진은 깊은 혼란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강태준을 살리기 위한 도구이자 재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강태준에게 느꼈던 미묘한 연민과 관심마저도 철저히 기만당한 결과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그러나 절망감 속에서도 수지의 이성은 차갑게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도망친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비참한 과거로 돌아가게 될 터였다. 복수는커녕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지 몰랐다. 아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절망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빛에 서렸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반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태준, 그리고 혈심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태준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그리고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태준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진실의 단편을 알게 될수록 태준에 대한 수지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배신감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갔다. 그의 병색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밤마다 서재에서 홀로 고통을 삼키는 그의 모습은 연민을 자아냈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이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자신이 왜 이런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준이 서재에서 쓰러졌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다급하게 최 비서와 주치의에게 연락했다. 주치의가 도착하기 전까지 수지는 차가워지는 그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그를 불렀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는 수지의 마음을 불안감으로 뒤흔들었다. 강태준 씨 정신 차려요, 제발.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진심으로 그의 무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 관계도, 복수도, 혈심의 비밀도 모두 잊은 채 그저 한 생명이 꺼져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주치의의 응급처치로 태준은 위기를 넘겼지만 그의 상태는 예후가 좋지 않았다. 주치의는 수지에게 대표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말은 곧 혈심을 사용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뜻이었다. 태준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수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수지의 얼굴이었다. 배수지 씨,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괜찮아요. 이제 좀 어떠세요? 수지의 목소리에도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대답 대신 가만히 수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냉정함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병세에 대한 절망감이었을지도 혹은 밤새 자신을 간호해준 수지에 대한 미안함이었을지도 몰랐다. 왜? 내 곁에 있었지.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비록 계약이지만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약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태주는 이전보다 수지에게 덜 적대적이었고 때로는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지 역시 그를 간호하면서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의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했다. 그 시간들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평화롭고 동시에 위태로웠다. 수지는 태준을 돌보면서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박은경으로부터 얻어낸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예전에 어머니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어머니의 오랜 비서였던 김민정 실장과 연락이 닿았다. 김 실장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수지의 진심 어린 설득과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수지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배만석과 박은경의 악행을 예감하고 몰래 남겨둔 증거 자료들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친필일기와 함께 배만석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주주들을 속인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사본이었다. 그 자료들은 현재 김 실장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아가씨, 이걸 공개하면 배 사장과 박 여사는 물론이고 어쩌면 KS그룹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풀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김 실장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한편 고아라는 태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노골적으로 펜트하우스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태준의 보호자라도 되는 양수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했고 태준 앞에서는 한없이 가련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태준 오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수지 씨는 오빠 간호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오빠 곁에는 내가 있어야 해요. 수지는 그런 고아라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고아라를 이용하여 혈심에 대한 정보를 더 캐내려 했다. 어느 날 수지는 일부러 고아라 앞에서 태준의 약을 챙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약도 이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혹시 아라 씨는 뭔가 아시는 거 없으세요? 태준 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 하고 싶어요. 고아라는 수지의 간절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듯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하고 성공 확률도 낮지만 혈심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기운을 가진 사람의 심장에서 얻은 피로 만든 약인데 그게 태준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더군요. 혈심이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수지는 애써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고아라는 수지를 경계하면서도 우월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특별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찾기 힘들고요. 수지 씨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고아라의 말에서 수지는 확신했다. 고아라는 혈심의 존재와 그것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는 듯 했다. 그리고 자신을 그저 태준의 병간호를 위해 고용된 사람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수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아라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녀를 통해 윤혜란 여사와 강씨 집안의 진짜 속셈을 파헤칠 계획이었다. 며칠 뒤 태준의 생일이 다가왔다. 그의 30번째 생일, 사주에서 언급된 죽음의 고비가 바로 이날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혜란 여사와 강씨 집안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고아라 역시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태준의 곁을 맴돌았다. 수지는 담담하게 태준의 생일상을 차렸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성껏 준비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태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의 숨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듯 했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호흡도 거칠어졌다. 주치의가 황급히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듯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윤혜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지를 불렀다. 수지야,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수지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윤혜란 여사를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료기구들과 함께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늙은 한의사 한 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혈심을 시술할 사람이었다. 배수지 양이구먼. 늙은 한의사는 수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자네의 그 순수한 양기가 우리 도련님을 살릴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수지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기묘한 해방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이제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 내려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칼날과 자신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비밀스러운 시술실 안 공기는 쇳가루 냄새와 정체 모를 약자의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늙은 한의사는 음침한 눈빛으로 배수지를 훑어보며 시술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마치 고대 주술의식을 읊조리는 것처럼 기괴하고 섬뜩했다. 혈심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부근에서 직접 피를 채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술받는 사람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공 확률 또한 장담할 수 없으며 실패할 경우 시술자는 물론이고 피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수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다. 역시나?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자신의 피가 아닌 목숨이었을지도 몰랐다. 강태준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 같은 미천한 존재의 목숨 하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준비는 다 되었소? 한 의사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어른거렸다. 이 위험한 시술을 성공시키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터였다. 수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윤혜란 여사와 한 의사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다. 수지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고아라와 주치의의 대화, 그리고 박은경과 배윤아가 어머니의 죽음과 유산 상속에 대해 실토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사님. 수지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방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왔다. 윤혜란 여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고 한 의사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아라가 혈심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수지를 제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윤 여사에게도 큰 충격인 듯 했다. 또한 수지의 가족들이 저지른 악행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야,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네, 여사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모르는 척 연기해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저를 기만한 사람들에 대한 응징,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계약 결혼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입니다. 수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준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아이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윤 여사는 절규하듯 외쳤다.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 씨는 이 모든 음모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역시 방관자이자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장기말이 되어 놀아날 생각이 없습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선택은 여사님께 달렸습니다. 저와 제 복수를 돕고 강태준 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아드님의 죽음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윤혜란 여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수지의 제안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기도 했다. 잠시 후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결단을 내렸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다오. 수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의사에게 혈심 시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최 비서에게 은밀하게 연락하여 박은경과 배유나 그리고 고아라를 이 자리에 끌어들일 계획을 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펜트하우스의 비밀 시술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 비서의 계략에 빠져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에 끌려온 박은경과 배유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강태준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그들 손에는 자신들의 악행이 담긴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배수지. 네가 감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박은경의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바로 그때 고아라가 들이닥쳤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이 수지의 계략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수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고아라를 향해 차갑게 웃었다. 고아라 씨, 이제 당신의 가면도 벗겨질 시간이네요. 당신이 강태준 씨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수지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고아라가 태준의 주치의를 매수하여 혈심 시술을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그 죄를 수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증거들이었다. 고아라는 태준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KS그룹의 안주인 자리와 태준이 죽은 뒤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뿐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현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박은경과 배유나는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소용없었다. 고아라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혜란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지켜보았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들을 살리려는 순수한 마음마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수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윤 여사에게 다가가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여사님,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강태준 씨를 살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추악한 진실과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윤혜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아들을 살리려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부탁한다. 수지야. 내 아들, 태준이를 살려줘.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다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강태준의 생명과 그녀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시술실. 한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혈심 시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담담하게 시술대에 누웠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미소와 함께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복수의 여신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잔혹한 운명의 희생양이 되어 사라지게 될까? 그녀의 심장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다. 늙은 한의사의 손이 배수지의 심장 부근으로 다가왔다. 예리한 침이 그녀의 살갗을 파고드는 순간 수지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이 고통은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의 맑은 피가 조금씩 특수한 용기 안으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강태준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얼마 후 혈심이 완성되었다. 한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강태준에게 주입했다. 기적처럼 태준의 거칠었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미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윤혜란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수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과다출혈과 극심한 쇼크로 그녀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주치의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녀의 맥박은 점점 약해져 갔다. 안 돼. 수지야 정신 차려 제발. 눈을 떠. 의식을 되찾은 태준이 수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수지가 자신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건넨 혈심의 온기가 그의 몸속에 남아 그녀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에게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이 이제야 뚜렷한 형태로 다가왔다. 그것은 연민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바로 사랑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랑이었다. 수지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 씨, 이제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숨소리도 멎는 듯 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평평한 직선으로 변해갔다. 수지야 안 돼, 안 돼. 태준의 처절한 절규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후 며칠 동안 강태준은 식음을 전폐하고 수지의 빈자리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침대, 그녀가 사용했던 찻잔, 그녀가 남긴 모든 것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윤혜란 여사는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슬픔에 몸부림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배수지의 희생으로 강태준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 없는 삶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수지가 남긴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와 복수를 위한 처절했던 몸부림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한편 박은경과 배유나 그리고 고아라는 수지가 남긴 증거들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다. 배만성 역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수지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지만 그녀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강태준은 조금씩 기력을 차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수지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다. 그것이 그가 수지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최 비서는 그런 태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수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태준에게 전달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과 함께 태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태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복수심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저도 모르게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고독을 보았고 당신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배수지 올림 태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순수했지만 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강태주는 여전히 수지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KS그룹은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더욱 번창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태주는 수지와의 추억이 깃든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수지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자주 찾았던 곳이라고 했다. 그는 방파제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시야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바닷가에서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한 여인,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가녀린 어깨선,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의 옆모습.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인을 향해 달려갔다. 수지 씨, 배수지 씨 맞습니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망울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애써 감추려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배수지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지금 그의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꼭 닮은 작은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당신 살아있었군요. 정말, 정말 살아있었어.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몇 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작은 아이. 그들은 과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바닷바람만이 그들의 재회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배수지가 살아있었다. 강태주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과 동시에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의 곁에 있는, 그녀를 꼭 닮은 작은 여자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수지 역시 태준과의 예기치 못한 재회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철저히 과거를 숨긴 채 딸 서연수 생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 이후 그녀는 최 비서와 주치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 강씨 집안과 얽힌 과거에서 벗어나 딸에게 평범한 삶을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수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수지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애틋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수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의 해맑은 물음에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연아, 이분은 엄마의 오랜 친구셔. 그날 이후 태주는 수지와 서연이가 살고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물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삶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수지에게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지 역시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혈심 시술 이후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모든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강씨 집안을 떠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홀로 서연이를 낳아 기르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서연이는 태준의 딸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태준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태준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태준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몸부림쳤다. 자신이 수지와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수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과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다시 한번 그를 믿었다가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수지와 서연이를 찾아와 진심을 다해 다가갔다. 서연이에게는 다정한 아빠가 되어 주었고 수지에게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해 주려는 듯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서연이도 조금씩 태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의 품에 안겨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다. 수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준의 진심 어린 노력과 딸 서연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다. 강씨 집안 사람들, 특히 윤혜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고아라와 그녀의 가족들이 또다시 그들을 괴롭히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혜란 여사가 수소문 끝에 바닷가 마을로 찾아왔다. 그녀는 수지와 서연이 앞에 나타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과거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수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서연이를 자신의 손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간청했다. 수지는 윤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태준이 수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지 씨, 이제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당신과 서연이를 평생 지켜줄게요.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수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태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아라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KS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태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심지어 서연이를 납치하려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다. 위기의 순간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토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여전사였다. 그녀는 태준과 힘을 합쳐 고아라의 음모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그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태준과 수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욱 단단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수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작은 회사를 되찾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태주는 KS그룹을 더욱 발전시키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몇 년 뒤 작은 바닷가 마을의 언덕 위 수지와 태주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서는 서연이와 새로 태어난 동생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수지가 태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태준 씨,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게. 태준은 그런 수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수지 씨, 지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당신과 아이들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것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말할 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세상은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태준과 수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다. 서연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고 동생 서준, 수준, 이도 유치원에 다니며 두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강태준은 KS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가족 우선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지와 단둘만의 데이트도 잊지 않았다. 한때 냉정하고 차가웠던 재계의 황태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수지 역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화장품 회사는 그녀의 뛰어난 감각과 노력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배수지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닌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기업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윤혜란 여사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시어머니이자 자애로운 할머니가 되어주었다. 강씨 집안의 다른 친척들도
수지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한때 그녀를 괴롭혔던 가문의 그림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물론 그들의 삶에 늘 햇살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고 아이들 양육 문제로 의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다. 과거의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 어느덧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날, 태주는 수지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들이 처음 위태로운 계약을 맺었던 그러나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펜트하우스에서였다. 온 집안은 수지가 좋아하는 하얀색 장미와 은은한 촛불로 가득했고 거실 중앙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수지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하자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수지야, 지난 1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우리 아이들도 이 모든 행복도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내게 생명을 준 사람이고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이야.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태준 씨,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그 온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잠시 후 태주는 수지의 손가락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것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듯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야.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평생토록 변치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약속할게요. 평생 당신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겠다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그들의 입맞춤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이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웠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저물고 그들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배수지와 강태준,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영원히 빛나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들의 사랑 또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 길고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수지와 강태준의 이야기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주인공이 겪었던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갈등,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빛나는 날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